1구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 재개발 사업과는 판약이 달라요.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그 차이를 먼저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우리 같은 역세권 사업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여기는 용적률이 288%지만 우리 역세권 사업은 500%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 차이가 있죠. 또 거점역이라 해가지고 뭐 건대입구역, 뭐 신도림역, 뭐 그런 큰 역들은 큰 환승역들은 700%까지도 가능해요.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는 35층 이하 그 룰이 적용이 돼서 그 당시에 34층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 사업식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역세권 사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 심의에 따라서 40층이든 50층이든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큰 차이는 지금 다 2종 주거지역이에요. 역세권 사업 자체가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 인가가 나면 2종 주거지역이 한 단계 종상향이 돼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미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세권 사업은 사업시 인가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를 해서 산술평가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을 정할 때 그 평가를 준주거로 평가를 해요. 그 차이가 커요. 그러면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조건은 여기에서 각각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달까지 역세권의 범위를 여기에서 250m 거리를 350m까지 확장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통합심의라 해가지고 그 교통, 교육, 환경 뭐 그런 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를 대폭 통합해서 하는 절차로 통합심의라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내년 12월 달까지. 그래서 그 한시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350m면 다 역세권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이 있어요. 첫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가 30% 이상이어야 되고 150평방미터 이하 과소 필지 수가 40% 이상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수 그러니까 단독 주택의 수가 50% 이상 또 서울시에서 정한 노후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철권조 30년, 연화조, 조적조 20년 하는 기준에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90%까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모두 부합이 됐을 때 역세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용답 1이 인터넷상에 핫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천호대로인데 남으로는 바로 한 15분 거리로 강남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고 북으로는 구도심인 왕십리나 청량리 쪽으로 바로 뭐 한 5분 10분 내로 연결되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 다음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의 초품화입니다. 지금 이 2호선이 지상철이긴 하는데 이 군자 차량기지가 이미 옮기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아마도 군자 차량기가 옮기면 여기 2호선 지상철도 지하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가 지금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수변 중심에 하천 중심의 수세권을 부르짖으면서 개발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40 서울시 기본 계획에도 이미 이런 수세권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물 재생 관련 수변 공원이 조성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의미는 다음에 40층, 5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조망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 제가 이제 용적률 500%를 자랑삼아 말했는데 우리가 용적률 450%를 놓고 봤을 때 건립 세대수가 한 2000세대 돼요. 거기에 이제 임대가 700세대, 분양이 1300세대 정도. 이것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원룸이나 뭐 투룸 같은 거 작은
지분의 소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평형, 층, 동수를 선호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하는 여유가 있다. 분양세에 대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스티커는 동의서를 낸 사람들이고 지금 형광표로 표시된 부분이 신축 빌라를 짓고 있거나 지은 현장이 우리 구역에 11개 현장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분양이 많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전체 동의율 50%에 도달하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서울시에서 해주는데 현재 우리가 51%를 막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 동의율 달성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60% 동의서를 바로 내면 그 다음날 고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 공람하고 성동구의 의견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 심의하고 또 감정평가도 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내년 6월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왜? 도심 공공주택 보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사업, 신통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되는 기준이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권리산정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때 그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주민 공람 공고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에 해위 제한에 대한 또 고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0%를 향해서 주민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에 말했던 여기 주택조합이 상당히 말썽을 일으킨 조합이었어요. 10년 전에 사업시행가를 받고 관리처분이 2018년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공사에 착공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최초 이제 우리가 동의서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너희도 똑같을 거 아니냐고 회의적으로 이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바람에 동의서 걷는데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설득이 돼서 동의서 걷는 데는 60% 달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새 정부 들어서서 본인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신탁사 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해서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해서 아마 다음 주쯤 무궁화 신탁과 MOU를 체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탁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정비구역이 진행되면 50% 동의받아서 추진이 구성하고 또 75%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신탁사 방식은 추진이 설립과 조합 설립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2029년도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 중호아파트 사태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비를 시공사 돈으로 운영을 하죠. 빌려와서. 그래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거의 시공사가 이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즉 시공사한테 휘둘릴 일이 많다. 시공사가 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사 방식은 신탁사가 고유 자금으로 초기 타협비나 사업비 또는 공사비 등을 충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는 그런 마찰이 생긴들 시공사한테 끌려다니는 일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과 시공사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같이 금리가 오를 때 금리 영향을 받지 않았어. 아까 말한 대로 대기 재개발 조합원들이 칩십으로 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한테 돈을 빌리거나 PF를 일으키거나 허위자금을 차입하거나 하는 차입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 사업비에 전가가 돼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이제 신탁사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다.
또 하나 이점은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을 때 미분양이라는 리스크를 신탁사가 좀 많아버려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꼭 그런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신탁사가 와서 자원 봉사해 주는 게 아니죠. 무료로 막대한 신탁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고, 또 하나 법에 반드시 신탁 등기를 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하려면 인감도 떼어다 줘야 되고 또 등기부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토지 소유자 단 한 명도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접촉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역세권, 가자역세권, 흑석 11월12 재개발, 재건축 단지조차도 요즘은 신탁사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과거에는 금리도 쌌고 미분양 걱정도 안 했기 때문에 신탁사를 찾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금리도 오르고 미분양의 리스크도 생기기 때문에 신탁사를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 방식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사진은 서울대 김경민 교수라는 분이 지금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적중했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 시기에 부동산 경기는 우리 사업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져보면 좋든 나쁘든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 인가율을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고 일반 분양을 정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일반 분양가는 높게 책정을 하고 조합 분양가는 낮게 책정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2026년과 27년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급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장으로서는 이분의 예측이 맞는다면, 예언이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환경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케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여기가 1700세대, 우리가 한 2000세대, 여기가 뭐 한 2500세대 이상 나오면 전체적으로 6, 7000세대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단지화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 아까 말씀대로 더블 역세권을 초품화의 어떤 최고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대체로 아직도 서울에서는 그나마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아주 핫플이에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우선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우선 여기가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통합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최대의 약점은 중학교가 멀다고 하는 게 약점이에요. 중학교가 차로 15분 내지 20분 가야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를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해서 중학교를 유치를 해볼까 하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 구역에서 먼저 나누자고 하는 제안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나눴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따로 나눠서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다시 통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 동의서가 받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지도 않고, 알아도 거의 이 나무 구역에 대해서는 말하고 그렇죠. 코멘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노후도 기준이 여기 사업장에서 1구역, 2구역에는 67로 되어 있고 1구역에는 6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도가 60%가 맞는 건지 67%가 맞는 건지 60%. 역세권 시프트는 60%인가요? 네.
그 아까 11개 그 신축 현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노후도 깨지는 거 아니냐가 제일 그것은 걱정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다 해봤는데 문제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신탁사 방식으로 아까 진행을 한다 하셨을 때요. 네. 그 주민들의 동의가 몇 프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신탁사를 할 때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행하는 조건이. 지금 관련 법이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최근에 법사위를 통과가 된 법이 있는데 지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법으로 말하자면 시행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75%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신탁사를 지정받으려면.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67%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MOU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탁사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한 67%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예비 신탁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율은 아무 뭐 그쵸.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정비구 지정 후에 이제 그 동의율을 따질 일이고 별도로 또 아직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 예비 신탁사로서 지위는 뭐 동의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50% 정도 받으셨고 50%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시면 이게 이제 그 조합 설립까지는 75%까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받는 그 동의율이 조금 더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동의율을 거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신축들이 뭐 한편 원주민 입장에서는 여기 원주민 450명이고 신축들이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원주민 입장에서는 신축이 많이 들어온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원주민 450명이 나눌 이익을 600명이 나눈 꼴이기 때문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신축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동의율 면에서는 신축들이 이제 동의 숫자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율에서는 신축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걱정인 것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너무 중간에 있는데 되는 거냐, 그다음에 시장이 있는데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업함에 있어서 이 교회의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만약 교회가 반대한다면 이 사업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 교회 측 하고 사전에 이제 교감을 하고 교회도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하고 여기서 설명회도 2번이나 했었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동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권이 이렇게 지금 재래시장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측 반대가 심하기는 하지만은 적자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개별 접촉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상권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또 도로도 확장해서 최신형의 주상 복합 형태로 상가를 개량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결코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가도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가를 동의 안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뭐 집을 하나 더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뭐 메리트를 어떻게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원 조합원들한테 그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도 주택 조합원처럼 똑같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궁금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뭐 그 제한이 있다라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도정법 76조 1항에는 권리가액이나 건축 면적이 큰 소유자에 대해서는 1+1 그러니까 최소 25평짜리 하나 또 그 이상짜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5+1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다세대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 세대들이 대지 면적 35평 이상이면 거의 5+1이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대지 면적이 말씀해 주셨다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의 이슈도 굉장히 있잖아요.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분담금이 4억이니 5억이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룸 기준으로 한 지분이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25평 아파트를 받는다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30평형 네. 그러니까 84형 예. 30평형을 약 8억 원대 예상을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투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3억 내외가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분담금이. 투룸 기준으로 하는데 3억 30평 기준으로 내외로 생각하신 게 편하다. 많으면 4억, 적으면 2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현명할 거예요. 추가 부담금. 사업성이 좋은데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우리가 이제 추가 부담금을 따질 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네. 지금 비례율을 뭐한 100, 한 20, 30% 정도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보는 측도 있긴 하는데 일단 그 정도 보고 보수적으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신탁사로 되면은 그래도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은 되겠네요. 일단 진행되고. 훨씬 빠르죠. 훨씬 그러니까. 빠르고 다행히 이제 법도 많이 개정이 완화돼서 하니까 그러니까 추진이하고 조합 설립하는 데만 진짜 빨라야 2~3년인 거고 좀 늦으면 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900곳이 추진이나 조합 단계에서 수독돼 있다고. 900도시. 아, 알겠습니다. 뭐 PD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설명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때 그 설명회 한 2번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투자도 하고 싶고. 뭐 추가적인 뭐 주민 설명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제 그 신탁사 들어오면 신탁사 협의해서 아마 한두 번 더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